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생각할수록 검찰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순식간에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미치광이 반란 속의 윤석열은 지금 아주 쾌재를 부르고 있겠지요. 역시 저놈을 검찰총장으로 앉히길 잘했어. 역시 피는 못 속이는 법이야.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검찰 수뇌부, 심우정 검찰총장, 김주현 민정수석, 이제부터는 반란 세력으로 규정합니다. 혹시 우리가 방심한 측면은 없을까요? 바람보다 먼저 눕는 검찰 아니냐? 윤석열 끝날 것 같으니 제대로 수사해서 자기들이 살려고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측면 말입니다. 그러기에는 저들은 너무나 사악하고 뿌리가 깊은 집단입니다. 이제 검찰은 갈기갈기 찢어버려야 합니다. 이번에 그 당위성을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저그림을 광고 좀 해드리죠. 이렇게 속 쓰리고 잠 못 주고 그러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한 황태진국입니다. 어제도 제가 먹었는데 정말 여러분께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가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국물이 진국이고요. 속이 확 풀립니다. 가격이 특히 싸서 여러분들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두부도 좀 썰어서 넣고 파, 콩나물 넣어서 드시면 시중에 뭐 10,000원 넘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고 좋다. 자신 있게 추천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많이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혜연 민주연구원 본장님. 예. 노란 리본 이제 4월이 다가오는군요. 예. 제가 지난 주말에 윤석열 구속 취소에 분노하고 항의하는 시민들이 하는 집회에 참가했는데요.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해서 힘을 차려야지 하는데 눈물이 날 뻔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 참사,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천막을 치셨고요. 시민들 힘내라며 주먹밥을 만들어주고 간식을 주셨습니다. 정말 누가 위로받아야 될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까지 나서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오늘 이 리본을 달고 나왔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남국 의원님만 하실 말씀 없어요? 네,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은주님께서요. 김진애 의원님, 전혜연 부원장님,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멋진 토론 기대합니다. 귀 기울이며 잘 배우겠습니다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좀 다시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김진애 의원님 좀 믿었던 측면이 있죠. 이제 우리가 트랙 위에 올려놨으니까 제대로 처리가 되겠지.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기소한 거를 보면 조금 미흡하긴 했지만 더구나 검찰이 스스로 나서서 기소했다. 그리고 헌재 탄핵 심판을 보면서 솔직히 그냥 좌충우돌하는 윤석열의 모습, 저거는 완전히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이런 거 보면서 이제는 이제 탄핵 심판만 기다리면 되겠다. 이러고 특히 지난 2주일 정도는 특히 검찰 내에서 윤석열을 주변에 대한 친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폭로를 하고 이래서 이제 내부 기류가 좀 달라지는 모양이다. 이제 이건 말로다. 이러고 이제 다들 좀 안심하는 기류였는데 이거는 정말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근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예. 유일하게 김경호 변호사라고 예. 굉장히 원칙적인 변호사님이 계신데 그분 한 분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워닝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은 솔직히 이게 석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혹시 법원에서 이상한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근데 이건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더군다나 이제 정말 배반감이
그러니까 우리를 안심하게 해놓고 완전히 뒤통수를 갈기는구나. 이러니까 이게 더 이상의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거기다가 저 나와가지고 어퍼컷은 안 했지만 저 꼬라지를 보니까 더한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처리가 될 거야. 헌재 변론하는 것도 이제 보고 그러면서 조금 기대하고 있는 동안에 전한길이라든지 정광훈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이제 막 모였지 않습니까? 보니까 꽤 많이 모였어요. 너네들 그래 봐라 했는데 혹시라도 그런 움직임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까요? 영향은 당연히 미칠 수는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일단은 여론조사에는 영향을 상당히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기세가 있는 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되리라는 걸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자기네들이 정치 세력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거는 절대 놓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와 그다음에는 한쪽에선 코인팔이 하는 세력과 이 세력이 합해서 이거를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세력화라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합쳐져서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전혜원 원장님, 이제 우리가 다시 뭉쳐야죠. 우리가 뭐 기계가 없습니까? 팔이 짧습니까? 맞습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이 시간이 좀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얼마 되지 이 시간이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참사의 유가족들까지 천막을 치고 주먹밥 만들고 간식 만들면서 우리 끝까지 힘내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가진 분들조차도 현장에 나와서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함께 싸우겠다라는 이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부산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한 박재범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의외로 너무 많은 시민들이 아이 저건 보수도 아니다, 폭도다라고 하면서 위로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격려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부 광장에 나가 있는 극우 폭도가 아니라 그냥 이 시간에도 출근하면서 혹은 출근하는 길에 우리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정어리 TV 들으면서 격려해 주시는 많은 시민분들의 힘이 모여서 결국은 윤석열 파면의 길을 이끌어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태를 만들어낸 잔당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회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지금 이 며칠 또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다시 위장병이 생겼다, 불면증을 겪고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 모아서 이 과정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임진차님, 지나간 일을 놓고 이러니 저러니 방송하지 말고 대책을 내는 방송을 하시지요. 듣고 있으면 속이 답답해 미칠 것 같습니다. 욕하면 해결되나요? 이렇게 하면 어떨지를 제시하시면 어떨지요. 소화가 안 돼서요. 임진차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분통만 터뜨리고 있을 때가 아니죠. 그런데 그 대책을 내놓자라고 하시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확실한 대책은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의 분열을 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먼저 드시고 함께 합시다. 그러면 대책이 나올 거고요.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 일단 딴짓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김남국 의원님 대책 좀 내놓으세요. 제가 그 질문 하실 것 같아가지고 다들 답답하고 화나시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 의원님들도 저도 오늘 아침부터 7시에 중진 의원님께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여러 법원이나 검찰의 상황이나 이런 내부의 어떤 상황이 어떠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내에 있는 중진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국민과 똑같은 마음으로 화나고 정말 답답한 그런 심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의 굴레바퀴라고 하는 게 잠시 느려질 수는 있어도 멈춰 세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똘똘 뭉쳐서 저희가 올바른 방향으로 단결해서 일치 단결해서 간다라고 하면 더디지만 느리지만 그 힘든 비탈길이라도
깔딱고개를 넘어서 저희는 해낼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왜 도대체 71년 만에 말도 안 되는 본인이 2년 전에 노태학 대법관하고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해설서에도 날짜로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또 이걸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 대한 내란과 관련된 혐의 생방송으로 온 국민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과 관련되어서 어제 헌재에 윤석열 피청구인 측의 변호인 측이 내놓은 여러 주장과 의견을 보니까 변론 제기해달라는 말은 안 했더라고요. 만약 변론 제기를 해달라고 어떤 사유를 들어서 요청을 했으면 다시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변론 제기해서 심사를 해야 되냐라는 그 고민을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어제 그 피청구인 변호인 측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주장을 보니까 기존에 했던 헛소리를 또 똑같이 했던 그 반복했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뭐 헌재의 재판 파면 선고가 탄핵 선고가 많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탄핵 선고가 뭐 2대, 뭐 6대2, 뭐 4대4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헌재에 출입하는 기자들과 이렇게 저렇게 가까운 지인들까지 헌법재판들과 가까운 판사 지인들까지 통화를 해봤는데 철통 보안이어서 헛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고 싶고 흔들리는 그 마음 이해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더 저희가 똘똘 뭉쳐서 일치단결해서 싸워나갔으면 좋겠고요. 뭘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광장으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장으로 나가서 함께 촛불을 들어주십시오. 역시 김남국 의원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막 세게 얘기하니까 예. 갑자기 막 기운이 막 나죠. 역시 좋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나흘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꼬라지부터 너무 좀 못 보겠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너무너무 분노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절망이 되죠. 정말 쟤네들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못 돌이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무기력감. 이게 이제 엄습하다가 저는 사실 어저께부터 조금 기류가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예. 일단은 몇 가지가 신호가 있는 게 일단 이게 국힘하고까지 다 짠 거는 아니었다. 이건 이제 국힘의 지도부가 지금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국힘도 이게 대세는 탄핵이 인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놀랬고 그다음에 알기로는 윤석열이 지금 돌아옴으로 해서 국힘에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밝혀졌다라는 게 일단은 좋은 사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인. 그러니까 저는요. 이번에 검찰의 이 내란 동조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짰는지 아니면 나중에 정말 마음이 한통속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심우정의 개인적인 자기의 수명 보존을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여하튼 심우정이 한 게 뭡니까? 자기 하나 살자고 검찰에 칼을 꽂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세력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완전히 밝혀졌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도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게 윤석열이 됐든 김건희가 됐든 심우정이 됐든 자기 하나의 수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관심도 없고 국민도 관심 없고 검찰도 관심 없는 거예요. 법원이 어떻게 되는 것도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나라를 망국적으로 몰아갈 세력인가라고 하는 걸 딱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다 같이 저렇게 젊은 목소리를 이제는 다시 어저께부터 저는 다시 네. 야 이제 다시 이거는 이말 합쳐 얘네를 놔뒀다면 큰일 나겠다. 이게 있습니다. 아니 저는. 윤석열 김건희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럼요. 김건희가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말만 구치소에 있었지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경호 차량 이용하고 또 그 김성훈이 그자가 그대로 있는데 전화 마음대로 하고 별짓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작전을 했겠어요. 심우정이 엄청 스트레스 받았겠죠. 심우정이 어떤 놈입니까? 윤석열 그 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남이가 핏줄과 권력으로 엮인 음습한 인연. 심우정을 왜 검찰총장 시켰습니까? 심우정이 누군지 아십니까? 심대평 전 충남지사 아들입니다. 그 심대평 충남지사가 전두환 때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들인데 여기가 심대평 충남지사하고 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정성모라고 내무장관도 하고 그랬던 사이예요. 여기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러면 정성모는 또 누구냐? 정진석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이원석 때문에 윤석열 아주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이고 이거 수사 좀 하고 일 잘한다는 놈 검찰총장으로 앉히면 내가 죽겠네. 야, 좀 만만하고 말이야. 다루기 쉽고 이런 애 찾아봐. 정진석이가 여기면 뭐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심우정 발탁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렇게 고리를 딱 보면은 그림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얼굴들 나옵니다. 왼쪽이 심대평, 오른쪽이 전두환, 심우정, 윤석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제가요 웬만하면 아버지, 자식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연좌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뿌리를 찾아봐야 돼요. 뿌리를. 이자가 어떻게 되든가.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검찰에서 구속 취소 놓고 즉시 항고해야 된다고 막 특수본은 반발하고 심우정이 아니야. 그래도 뭐 이거 해야 돼라고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 듣고 이 자식들 서로 짜고 지금 쇼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할 테니까 너네들 반발하는 척해. 우리가 다 한다고 그러면 싸그리 욕먹잖아. 이랬을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김규현 변호사 이렇게 우리가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규현 변호사가 그거는 아닌 것 같대요. 취재를 해보니까 특수본은 진짜로 반발했다고 그러던데 반발만 하면 뭐합니까? 뒤집어 엎어야지. 다른 때는 큰 소리 빵빵 치던데. 그래도 나는 검찰 이놈들은 기본적으로 못 믿으니까 박지원 의원 생각처럼 짜고 쳤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지원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로 의견 대립이 있었을까요? 저는 쇼라고 봅니다. 쇼라고 보세요? 예, 왜냐하면은 예. 특수본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검찰총장이 본래 특수본에 지휘를 낳는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휘해서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하지 마라 했으면은 거기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항상 특별수사본부 특수본을 구성하면은 총장은 개입하지 않는다. 독자적으로 한다. 그러나 사후 보고는 받겠죠. 네. 받는다 하는 건데 이번은 완전히 지휘권을 행사했잖아요. 그것 자체도 잘못이죠. 김남국 의원님 보시기에 어때요? 짜고 쳤다고 저는 보세요? 짜고 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정말 반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항의 표시로 박세현 고검장은 사의 표명을 하고 던지고 나와야 됩니다. 수사팀들이 일괄해서 직을 걸고 이건 즉시 항고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런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내부에서 그냥 반발 정도 있다라는 그런 게 보도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이 뿌리를 보면 특수부 저 사람들은 거의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지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특수부는 나가면 돈으로 연결돼 있고 또 안에서는 이 승진 자리로 얽매여 있다라고 하면서 가족보다 끈끈한 그 안에서의 송골처럼 신성 가족처럼 보내고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어떤 지위나 이거에 반발하지 않는 모습 살짝 반발했지만 그냥 모양만 완전 쇼하는 모양만 갖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 이게 심각하냐라고 하면요. 지금 뭐 주말 사이에 옥바라지 카페라고 수용되어 있는 가족들이 모여있는 카페에서는 명태균 씨를 포함해서 이런 어떤 구속 취소, 만기되어서 시간이 도과되어서 이렇게 구속 기소된 사람들이 다 구속 취소하겠다랍니다. 근데 이 만기되어 가지고 마지막까지 10일을 꽉 채워가지고 기소된 사건들은요. 대부분 여러분들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대부분 수사할 게 많은 사건들, 중범죄 사건들, 마약, 강도살인 이런 어떤 풀리지 않는 굉장히 중대한 중범죄 사건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주가 조작이라든가 수사해야 될 양이 많은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윤석열의 한번 이 즉시항 윤석열 사건에서 구속 취소를 허용해 줌으로써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의 대혼란, 71년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대혼란을 초래했고 이 대혼란에 사실은 수사 지휘해야 될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짜고 친 고수습이라고 저는 사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윤석열의 사악함도 드러났고 여러 가지가 드러났지만 검찰의 더러운 끈끈한 카르텔이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누구의 후임이냐? 이원석의 후임이거든요. 근데 이원석이 왜 날아갔느냐? 김건희 관련해서 수사를 뭔가 하려는 듯한 발언하다가 나중에 패싱되고 결국은 심우정이 왔습니다. 그럼 그 위에 누가 있느냐? 김주현 민정수석이 있다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심우정이 법무부 검찰과장일 때 김주현은 검찰국장으로 직속 상관. 그래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김주현, 심우정 그리고 밑에 검사들까지 이 검찰의 끈끈한 카르텔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법조 체계를 흔들고 많은 범죄자들이 오히려 활개치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냐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가만히 있었겠느냐 앵커님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분명히 옥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부름꾼 노릇하면서 검찰이 이런 상황 파악을 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근데요. 저는 조금은 다르게 보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짜고 쳤다라는 건 그 사람들이 그냥 카르텔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익으로 뭉쳐져 있다라는. 근데 그것도 뭐 하나의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은, 워낙 이 박세현이라는 친구가, 사실은 이제 친윤이라기보다는 친한으로 얘기가 됐던 친구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이거는 솔직히는 친윤과 친한의 그동안의 싸움에서 친한이 평정이 된 거가 아닌가. 그런 거로 저는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는 사실은 카르텔보다는 캐비넷이 더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왜냐하면 요번에 심우정이가 이렇게 나선 것도요. 사실은 이거라고 저는 봐요. 심우정이 왜냐하면 지금 뭐 최상목이가 저렇게 꼼짝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라고 봅니다. 윤석열이가 입을 뻥끗하면 내일 안에 공범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쪽. 심우정도 그쪽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여태까지 저걸 못했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저는 깐을 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빌미는 여기저기 심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솔직히 그때 기소를 안 하고는 못 빼기잖아요. 근데 기소를 하긴 하지만 김주현이가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서 고검장 회의하면서 그러면서 빌미를 벌어놨고 이러다가 여태까지 깐을 보다가 이번에는 그냥 왜냐하면 이번에는 저는 그 캐비넷 때문에 한 거라고. 너 요번에 이거 안 하면은 너 저기 한다. 저는 최상목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카르텔이 지금 작동하기에는 지금 윤석열이 처한 입장이 아직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장할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심우정은 이거는 있죠. 야, 너 어차피 검찰에 내란에 어떤 거를 담당한 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터뜨려서 너 갈래? 아니면은 여기서 너 한번 정말 제대로 일으키고 나중에 우리가 자리 줄 테니까 너 아버지 뒤를 이어야 될 거 아니야. 심대평이처럼 못 될 거 있어. 충남도지사 되고 총리 되고 나중에 뭐가 될지만 너 얼굴도 더 심대평이보다 좀 낫게 생겼네. 다만 목소리는 왜 저렇게 여자 같아요. 난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봤어. 아니 저러니까 휘둘리지. 삐보 같은 정말 검찰총장이라는 게 저렇게 소신도 없고 배짱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휘둘리는 거죠. 저런 자를 전라도에서는요. 네. 갓나구랍니다. 갓나구. 아세요? 갓나구를? 갓나구라는 소리 들어봤죠. 당연히. 갓나구가 전라도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욕입니다. 갓나구 색 하나가 뭐 붙는데. 갓나구 새끼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은 삐보예요. 바보도 아니고 삐보. 왜냐면 휘둘리는 거거든. 휘둘리는 거. 저는 가장 굴욕적인 영화가 충견이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심우정이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하니까 반기 들었던
주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 어쨌든 충견을 기용을 해서 왜 제가 자꾸 카르텔이라고 저는 의심을 하냐면은 이런 충견이라는 인물 자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카르텔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김주현이 저는 배후에 있다라고 계속 의심하는 이유는 그냥 이건 제가 뭐 취재자, 첩보자 들은 얘기인데 심우정 총장은 이미 임명된 시부터 김주현으로부터 내가 사실상 통제를 받는 것 아니냐라고 인식한 게 아니냐라는 또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주장을 한 부분입니다. 그 돌이켜 보면 검찰이 그 동안에 하나하나 쌓아 놓았어요. 김용민 만평 경향신문의 그림마당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 만평은 딱 하나의 모든 것을 다 담는 그런 거잖아요. 이걸 보면은 심우정이 윤석열 업고 있잖아요. 얼마나 윤석열이 좋아요. 벅하다면서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기생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기소 늑장 부렸죠. 즉시 항고 포기했죠. 결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발라내고 또 확실하게 증거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경호차장 김성훈이 구속시켰어야 되거든요. 그걸 3차례, 4차례나 반려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지금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짓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도 우리 수사 제대로 하고 있다고 큰소리 빵빵 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즉시 항고 포기한 것은 절대 할 수가 없는 짓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J컴퍼니 정병곤 대표 윤석열이 출근 제대로 하지 않는 거 계속 찍어가지고 올리니까 그걸 갖다가 기소를 했어요. 근데 기소해서 검찰이 구형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벌금 20만 원을 구형했어요. 판사가 놀랐어요. 아니 이걸 구형하려고 기소를 했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심에서 벌금 20만 원 구형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놀림감이 된 검찰이 그걸 또 항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벌금 10만 원 구형할 겁니까? 이런 검찰이 그걸 항고를 안 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심지어 감사원장을 했던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이분도 법원장 출신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준비 아직 안 됐나요? 네. 예, 준비되면 들어봅시다. 아니 근데 정말 저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여쭤보고 예. 싶은 게 또 하나가 그래서 즉시 아니 우리가 그랬잖아요. 너무 끔찍하다가 야 즉시 항고하면은 일주일 동안은 7일 동안은 괜찮대. 그래서 사실 이제 안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루 만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즉시 항고를 못했다 하더라도 보통 항고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법조인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시 항고나 보통 항고, 일반 항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까 김진애 의원님 말씀처럼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게 바로 그냥 캐비넷 정도가 아니라 이 내란에 직접 가담한 무엇인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실 국정원 차장 6번 뭐 저녁 술 마신 정도라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전화하고 또 수도방위 사령부 다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끌어내라 체포해라라고 하면서 내란과 관련된 직접 지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손과 발 거의 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믿는 검찰을 내란에 가담시키지 않았을까? 선관위와 관련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선관위 뭐 여인형 수도방위 사령부나 군에서 이렇게 조사하러 나가면 서버나 이런 걸 압수수색하러 나가면 검찰에서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원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 지원이 있었는지 누가 나왔는지 그게 확인되진 않지만 어쨌든 검찰이 나오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혀 수사가 되지 않고 있고 또 무엇보다 비화폰을 누구에게 나눠줬는지 어떤 사람에게 나누어졌는지 이거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하면 나오는데 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맡고 있는 게 김성훈인데 김성훈에 대한 영장을 무려 4번이나 검찰이 맡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지금 김성훈에 대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역대 검찰총장은요.
임명 전에는 되게 임명되기 위해서 그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정권에 잘 보이는 행위를 했지만 임명 후에는 검찰 조직의 명운이 거는 어떤 걸린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 항상 충돌했습니다. 그럼요. 이원석 검찰총장도 총장 됐을 때에는 되게 뭐가 거기에 맞춰서 정권에 맞춰서 할 것처럼 했지만 김건희 사건과 관련되어서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계속 이창수 지검장하고 엄청 충돌했어요. 세게 싸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검찰에 그래도 자존심, 마지막 알량한 자존심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한 게 검찰총장인데 심우정은 이건 그냥 아예 그냥 본인의 어떤 자존심, 검찰 조직은 다 내팽개치고 이거 이대로 가면 다음 정권에서 해체거든요. 근데 그 알량한 자존심을 포함해서 내란죄에 관련된 부분을 수사를 막고 내란숙의 멧돼지를 아예 풀어줬기 때문에 저는 캐비넷을 넘어서 내란과 관련된 모종의 뭔가 그 수사를 막기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몸부림 아닌가 약간 이런 의심이 됩니다. 저도 예. 그쪽이 훨씬 더 강한 게 뭐냐면은 보통 정권 말이 되면은 이제 상대를 위해서 새로운 세력을 위해서 이제 다시 멸사봉공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검찰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설령 자기가 옷을 벗고 밖에 나오다 하더라도 저렇게 검찰을 배신하고 나오면은 자기 앞으로 비즈니스 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걸 마다하지 않고 배신을 해. 이거는 뭔가 자기가 살 길을 궁리하는 거 아니면은 저럴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 하나 살자고 이 대한민국 검찰 조직 전체를 충견으로 만들어 버린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제 빨리 사퇴하거나 아니면 탄핵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그건 당에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다만은 왜 책임을 안 지냐는 거죠. 만약에 법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은 정말 한 걸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만 회피하고 결국은 지금 저는 윤석열과 김주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윤석열과 이 김주현과 이번에 심 총장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있습니다. 검찰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는 정말 이 뼈아픈 상황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교훈을 심어줬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갓나구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갓나구 뜻이 궁금하다고 그러셨는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정확하게 뭐 원래 방언에 이렇게 의미가 딱 규정되는 건 아닌데 대체로 어떨 때 쓰냐면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간사스러운 자를 말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별짓을 다하는 무례배들 이런 사람들을 갓나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아예 그냥 나쁜 놈으로 그냥 빠지든지 뭐 그냥 이렇게 하든지 이래야지 그냥 상황 봐갖고 이럴 때 이때 붙었다가 이럴 때 붙었다가 자기 살 길만 찾는 이런 짓을 하는 요사한 놈들을 갓나구 새끼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 갓나구 아닙니까? 이건 어쩔 때는 막 제대로 하는 것 같다가 그럴 땐 또 이렇게 하고 이 천하의 못된 놈들이 갓나구 새끼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완전히 사악하고 음욕하고 이러면은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 저기 윤석열은 네. 완전히 그냥 음험하고 사악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떳떳하게 미워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이 기회주의자들 아주 사악하고 비열하고 비루한 기회주의자들을 갖다가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최상목. 그게 바로 요번에 심우정. 이 사람들은 뭐냐면 평소에 이쁘장한 모습하고 사근사근 얘기하고 야 그래도 내가 뭔가는 나쁜 짓 안 할 것처럼 하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딱 때가 됐을 때 딱 기회주의자 나서가지고 자기 살 길을 도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매국노가 됩니다 보통. 그래서 정말 문제예요. 그 기준을 들이대면 한동훈도 같은 부류 아닙니까? 그래 갓나구 새끼들 다. 한동훈 원래 그 원조 갓나구예요. 원조 같네. 조영숙님,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 왜 원조 갓나구냐면 보세요. 어제 뭐 언젠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한번 뵈야 되겠죠. 그게 갓나구 새끼예요. 오늘날의 한동훈이 어떻게 한동훈이 됐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이가 적어도 인간이라면 윤석열하고 같이 죽어야지. 갓나구 새끼. 그러니까 의리를 한동훈이 정말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리고 정치에 입문해서 오는 그 길이 의리를 지키는 정말 욕을 먹더라도 의리를 지키는 길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올바른 소신이 있는 길을 가거나 명분을 찾는 그런 정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눈치 봐가지고 90도로 폴더 인사했다가 또 어떨 때는 국민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각 세웠다가 또 다시 굽혔다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왔던 게 한동훈이거든요. 한동훈이가 갓나고 새끼가 안 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민 앞에 양식 고백을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눈이 멀어서 윤석열하고 같이 이런저런 짓을 했습니다. 고발 사주 다 내 작품입니다. 그렇죠. 김건희 이렇게 한 거 다 내 작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면 갓나고 새끼는 아닌 거지. 그러면 제대로 된 정신이, 맨정신이 박힌 놈이고, 두 번째, 나는 그래도 윤석열이한테 얻어먹은 죄가 있으니까 이제 심우정처럼 끝까지 나는 이렇게 그냥 가서 욕을 먹든지 말든지. 장세동 같은 경우인 거예요. 장세동을 갓나고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나쁜 놈인 거지. 네.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고 그냥 나쁜 길을 가는데 그냥 뭐 우리 우두머리 따라서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갓나고 새끼는 아닌 거지. 그 전라도에서는 그런 놈을 그렇게 욕하지는 않아요. 에이, 참 불쌍한 놈 그러지. 근데 갓나고 새끼예요, 이거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익 될 때만 붙어먹고. 그래서 한동훈은 정치 인생이 이제 끝났다. 예,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하면 안 돼요. 예, 저런 비루한 그런 어떤 정치인이 돼버렸고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 뭐 대선 후보로 출마해가지고 뭐 대선 후보 되겠다라고 헛꿈을 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공천도 받기 어렵고 그야말로 여의도 SNS 정치 건달이 되지 않았나 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최재형 전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 구속 취소를 결정한 주된 그 내용은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예. 예,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사실 뭐 저는 그 부분에 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예, 결론이 예. 종결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본 거거든요. 예, 헌재는.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재판부가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죠. 지금 정확한 그 부분을 들려드린 건 아닌데, 예. 최재형 간다고 아니야? 지금 저 맨정신인 거죠, 저건. 그래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비슷한 사람이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가끔 정신 차릴 때가 있다 이 정도로만 봐주십시오. 예. 제가 들려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사실 이거였어요. 오늘 아침에 SBS 어제죠. 인터뷰에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된다. 그럴 것으로 예상했다. 아마 검찰에서는 그런 선례로 이것도 좀 위헌성이 있느냐 여부를 고려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찰의 어떤 부담도 고려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항고 포기한 것은 모순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럼요. 검찰이 항고를 포기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거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내란수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 또 향후에 또 구속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된 해석 원칙을 대법원이든 그리고 검찰이든 지휘할 수 있도록 일관된 원칙이 바로 서야 되는데 지금은 하급심 서울중앙지법원의 한 건만 사건을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명문에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71년 동안 검찰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 원칙을 정하고 지휘해야 될 대검 지휘부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지휘의 근거를 마련할 원칙을 해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대혼란인 거죠. 심우정이 저 뚫린 입이라고 저 주둥아리로 뭐 인권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저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요. 김진애 의원님, 정말 검찰이 인권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시간 지나서 저기 하면 팍팍팍 풀어주고 그렇게 하려면 그럼 진짜 그렇게 하려면 즉시 항고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왜? 그래야 대법원에 가서 판례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판례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헌재로 가가지고 아예 법조항 자체를 바꾸든가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위헌 판결도 아니고 위헌이 될 것 같으니까예요. 네. 그리고
헌재에서 위원 얘기한 것은 구속 취소도 아니고 구속 집행 정지에 관련된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갓나고 새낀 게 뭐냐면 차라리 저럴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권 이런 걸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윤석열이가 시켜서 검찰총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제가 안 살려주면 나쁜 새끼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았다고요. 안 그러면 저 죽어요. 저도 같이 잡혀 들어가요. 저도 같이 그렇죠. 기소됩니다. 이 소리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검찰 어쨌든 내부에서도 와 이거 진짜 문제가 맞다라는 목소리는 일부 나오는 걸로 보여요. 박철환 광주고정 검사가 이걸 넣었는데 댓글을 저는 달렸다는 걸 보고 좀 놀랐는데 왜냐면 이제 검사들이 그동안 무슨 사건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권력의 충견 노릇인데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일선의 업무 운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김남국 전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듯이 앞으로 온갖 흉막범들이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거 나 구속 이거 문제 있었던 거 아니에요라고 문제제기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부터 당장 나 따져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쨌든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지금 법조인들 전체가 혼란을 부르키고 있고 많은 범죄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리얼미터 건데요. 리얼미터 사실 좀 공정하다라는 판단은 별로 제가 안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의도를 갖고 했다라기보다는 조사 방식이 좀 보수 쪽이 많이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가끔 가다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지지가 이렇게 나와 막 이렇게 하는 조사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이 지난번보다 더 늘어났어요. 지금 탄핵해야 된다, 파면해야 된다가 55.6 그리고 기각해야 된다가 43.0 기각도 저게 엄청나게 지금 많잖아요. 근데 주목할 만한 게 원래 높든 낮든 그런 걸 떠나서 여론조사는 추이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탄핵 인용이. 그건 뭐냐. 저는 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이번 판결에 이번 검찰의 결정에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뭐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이렇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요 석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어느 그렇죠. 꿈에도 안 예. 했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속으로는 김건희조차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건희는 지금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요 거기다가 윤석열이 그날 나와서 한 태도를 보세요. 아니 저렇게 웃고 나오고 저렇게 그냥 의기양양하게 나와서 야 저 친구가 진짜로 돌아오면 무슨 짓을 하겠냐. 저 어퍼컷을 할 뿐만이 아니라 제2의 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당장 다 잡아놓겠구나. 이러고서는 다 한다라는 게 지금 이제 다들 아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나겠다. 더 위험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 게 정말 짧게는 자기네들이 정말 그 윤석열 개인 자신은 좋고 그 지지자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힘이라는 세력 그 다음에 이른바 보수의 새로운 탄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윤석열 개인한테도 절대로 좋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야 저 XX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이제는 이제 윤석열 제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봅시다. 지금 당장은 윤석열이 이제 구속하는 거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그럼요. 일단 내란죄로는 영장 다시 이제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특검 빼고. 아니 같은 사안이니까 안 되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어렵죠. 네. 그거 다시 구속하려면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 할 리가 없고 네. 그러면 일단은 윤석열이 지금은 이제 완전 룰루랄라 망고 땡이에요.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려면 일단 헌재가 파면해가지고 민간인 자연신분이 되면 그때부터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니까 죄가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일단 구속해가지고 다시 하고 또 이제 내란죄에서 1심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받으면
무기징역 무기 근거 받는 놈을 불구속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부터 그러면 법정 구속하는 경우가 1심에서 대부분이죠. 법정 구속하겠죠. 예, 예. 그때부터 이제 영원히 구속 상태가 될 건데 우리는 이미 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다시 활개를 치고 나올 걸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럼요. 근데 이자가 이제 나오자마자 정치를 해요. 어젯밤에 국민의힘 지도부 야 들어와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의힘 대변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뭐 그런 얘기는 일체 없으셨고요. 예, 예. 일단 뭐 아무래도 오랫동안 그 수감 생활을 하셨으니까 뭐 당 지도부로서도 뭐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도 좀 확인하고 또 찾아뵙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면 뭐하러 만나요. 차라리 그러려면 전혜원 원장님. 네. 아이고 그동안 수감 생활 하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좀 쉬시고 기력 회복하시고 차차 봅시다. 저 대변인 말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순서지. 만나서 뭔 얘기 했겠어요. 저는 진짜 소름이 끼치는데요. 정진석한테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 아니 지금 윤석열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되는데 무슨 대통령실이 중심이 됩니까? 저 더 어이없는 뉴스를 봤는데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9일날 정진석, 신원식 등이 모여가지고 오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상 수석 비서관이 다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저 정치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고 일각에서는 야 이러다가 계엄처럼 또 다른 짓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지금 불만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경제 얘기를 항상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경제계에서 도대체 윤석열 언제 파면 되느냐. 이거 지금 투자도 다 끊기게 생겼고 윤석열이 풀러나는 날 자영업자들이 장사 망했다. 도대체 언제 이건 되냐라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관저 정치, 옥중 정치 어떤 식으로든 정치 개입 빨리 끝내고 파면해야 되는 이유는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 놀아나는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들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투번 권성동 원내대표와 누구죠? 권성동과 권영세 예. 이 두 사람은 쌍권총. 진짜 예, 윤석열 파면 이후 같이 역사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 다 제가 뭐 딴 말은 못 하겠고 X 됐어 다. 그냥 제일 X 된 거 중에 제일 좋은 거로 합시다. 세 됐어. 예, 세 됐어. 예. 부연 설명하자면 왜 이 말씀을 이제 김진애 의원님께서 하셨냐면 아마도 쌍권총도 김건희도 나올 거를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윤석열이 그 안에 처박혀 있어야지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으로 국민의힘이 그나마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선거라도 치러볼 생각일 텐데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 그렇죠. 지지층을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극으로 아스팔트 극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박근혜 탄핵 이후로 회복하는데 얼굴에다가 회칠해가지고 바뀌었어요. 거짓말 치는데 5년, 6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살아나와가지고 바뀌는데 국민들한테 뭔가 바뀌었어요라고 하면서 큰절하면서 사죄하는데 이제 5년으로도 부족하고 50년이 아니라 해체될 운명에 처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완전히 제가- 갈갈이 네. 찢어버려야 돼요. 제가 국힘을 제가 뭐 걱정해 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보수 쪽도 좀 뭐가 있어야 되니 양날개가 있어야 되니까 진즉 탈당은 뭐냐면 출당을 시켜야죠 진즉. 그리고 그런 또 모습이라도 보이고 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솔직히 그 동안도 약간 간곡하게 완곡 어법으로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국힘은 아니 윤석열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힘을 위해서라도 탈당을 해줘야죠. 근데 원래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힘 뽀개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이제 윤석열은 딱 이거예요. 국힘 is in my pocket. 이거예요. in my pocket이 된 거야, 완전히. 이제는 물귀신처럼 국힘을 잡지 않으면은, 그리고 국힘에다가 이제 뭐 무슨 자통당이든 아스파트 세력이든 모두 다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남겠다고 할 테니 국힘은 이제 이번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출당 못 시킵니다. 그래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곳이
자유공화당, 우리 공화당이 원래 자기 포션을 뺏겨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이런 소문이 나온다 그래요. 국민의힘 보좌관들하고 당직자들은 윤석열 구속지에서 풀려난다 얘기하니까 와 좋아한 게 아니라 우리 망했어. 그렇죠. 우리 망했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 제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여의도에 가서. 좋은 말이 있었군요. 망했어가. 망했어. 딴 것도 많은데 세대수도 있고 많은데. X 하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잣됐어 이런 말도 요즘 많이 써요. 네. 과연 윤석열 뭐 하고 있을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J컴퍼니 정병훈 대표 딱 윤석열 동선 찍는 거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9일 날 말이죠. 이자가 어디로 이동하는 장면을 그 J컴퍼니가 포착을 한 게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뭐야? 사이카 지나가, 사이카. 뭐야? 윤석열 파면! 윤석열 파면! 윤석열 파면! 윤석열 파면! 윤석열 파면! 파면! 아니, 뭐야, 이거 고위 공직자 지나가는 건데? 총리 아니야, 총리? 윤석열이 탄차가 지나가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안가로 추정되는 것으로 이동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예. 아니 왜냐면 제가 들은 거는 여기 안가로 갔고 거기에 심우정이도 갔다. 그 얘기를 얼핏 들어서 에이 설마 뭐 그랬는데 진짠가요? 지금 뭐 경호처 마음대로 부려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윤석열이가. 자기 집무실 들어가 가지고 뭐 사인하는 거 이것만 못하는 거지 대통령 오히려 지금 지는 더 편해요. 그럼요. 마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마시고 출근 안 해도 되고. 출근 안 해도 되고 이제 눈치 봐가면서 출근 안 해도 되잖아요. 직무정지 되니까 너무나 땡큐지. 근데 저렇게 짧게 간 거는 저거는 대통령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요? 김건희면 모를까? 김건희면 더 긴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네. 그럴 것 같은데. 윤석열의 관저로 지금 뭐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까지 서로 찾아뵙겠다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자치단체장들도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혼이 없습니까? 어떻게 한두 명이라도 나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한 명도 못 내고 서로 가서 뵙겠다고 지금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보수라고 하는 당은 망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중도보수 당이 돼야 된다는 일각의 주장이 오히려 맞는 말이다. 그뿐이면 만약 아니야 한동훈이까지가 찾아뵙겠대. 언제냐? 한심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한동훈이가 그러니 간다고 소리를 듣지. 아니 한동훈이요. 이 바보같이 왜냐하면 지금 제일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은 뭐 원래 그쪽의 DNA는 그렇게 가서 납작 엎드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여기서 정말 이상한 거는 몇 사람 있죠. 나경원은 왜 그러냐. 그 제일로 이상해요. 제일로 이상하다. 네. 한동훈은 왜 저렇게 민하게 구냐. 한동훈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이제 선명하게 갈 수 있을 때거든. 솔직히 한동훈이 그동안, 왜냐면 저는 한동훈한테 그나마 조금 봐주려고 그래요. 우리 탄핵했을 때 그래도 조금 3% 정도의 공을 세운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딴 당 만들어라. 너 거기서 못한다. 그리고 저 당은 길게 못 간다. 그러니까 나와서 별도의 개혁 보수를 진짜로 세울 수 있도록 해봐라. 못 나오잖아, 저 바보가. 저거는 왜 못 나오겠습니까? 카르텔 때문은 아니에요. 저거는 캐비넷 때문이야. 나오면 죽거든.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야. 저 판사 구속 취소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면요. 왜 구속을 합니까? 되게 세 가지 이유예요. 사안의 중대, 범죄가 아주 큰 범죄. 그다음에 증거 인멸, 그다음에 도망갈 걱정. 도주인멸과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 다 지금 내란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이건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 금고인데 도대체 이 판사 무슨 정신으로 구속을 취소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 안에 그거 하려고 구속을 시켜놓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도망갈 수도 있고 증거 인멸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나와서 그거 하는 게 모든 생각이 이제 재판만 할 거 아닙니까? 생각을. 야, 이거 증거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앨까? 도망갈 우려도 있어요. 이놈아, 지금 출국금지 안 돼 있죠? 출국금지 돼 있어요? 윤석열이? 네, 나오자마자 경호처가 밀착 경호하는 경호원들 사진 혹시 보셨나요? 보니까 근접 경호하는 사람들이 장총, 소총 같은 걸로 무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구치소에 나와서 저도 서울구치소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는데 접견 가면
옆에서 극우 지지자들 집회하는 게 아주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지지자들이 맞이하는 그 상황에서 왜 무장을 한 경호원들이 이렇게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일부러 경호처 데리고 윤석열 옆에서 무장 시위, 무력 시위 하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또 국민과 충돌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한 3주 동안 윤석열 내란숙의 멧돼지 용산에서 포획하려고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이런 상황, 이런 내전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거는 며칠 안 남았지만 경호관. 왜냐하면 실제로 걱정인 거는 이거예요. 이제 끝나고 나면은 경호관은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근데 관저에서 아마 이 사람 안 나오겠다고 그럴 거야. 그러면 아마 사설 경호라도 다 붙여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할 것 같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서 바로 걱정이 되는 게 거기서 이제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뭔가로 해서. 근데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이 정도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면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마치 보란 듯이 활개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란 듯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신호를 주는 거죠. 일단 나한테 불리한 증언할 사람들 가만 안 두겠다. 니네 가만히 안 둬. 이런 거고 나 아직 안 죽었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전 진짜 깜짝 놀란 게 어떻게 대통령실 참모들을 불러서 같이 떡만둣국 먹고 나오는 메시지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행태 헌재에서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구속 취소로 인해서 풀려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헌재에 대해서 지금 이 공격하는 움직임이 더 가속화되고 있고 저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헌재를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살해해야 된다. 이런 글이 이제 막 그 극우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부디 조속히 빨리 파면을 해 주셔서 나라의 이 혼란 상태 정말 온 나라가 국가화되는 거 막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바바라 월터라고 하는 테러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쓴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책을 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 그걸 보면 우리나라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에 상당히 좀 몸이 좀 떨렸다고나 할까요? 내전이 일어났던 곳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서 내전은 이러이러한 징후가 보인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관찰되는 징후가 내전 전 단계의 징후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확고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지금 막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이겁니다. 이 상황을. 지금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갈갈이 찢긴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일일 겁니다. 이렇게까지 나라가 갈라진 적이 옛날 좌우 합작 뭐 이렇게 막 정부 출범 1945년 해방되고 1948년에 정부 수립되기 전까지 극도의 혼란기 이후 수많은 군사독재 정권이 있었지만 그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 일부 그러니까 포션으로 보면 한 20-20%고 많은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힘이 없어서 죽고 있었지 생각은 다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갈라진 적이 있었나? 아 정말 저는 그래서 요새 저도 이 박근혜 사실 박근혜한테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한심해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야 그래도 박근혜는 나라 생각은 했었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탄핵이 되자마자 자기 입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수치심을 가지고 국민 앞에서는 항상 절제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뭐 이번에 가서도 또 국힘 지도부 만난 거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요 윤석열 저렇게 놔두잖아요. 아니 이거는요 테러범 바깥에 놔둔 거하고 비슷합니다. 만약 이렇게 놔둬보세요. 지금 한남동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아크로비스타에는 못 들어갈 거예요. 거기는 이제 주민들이 반대할 거니까. 그러면 양평 어딘가 숨어들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하늘궁이나 이런 거 만들고 사설 경호 딱 붙이고 자기 왕궁 만들고 이럴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말 내란을
계속해서 주장 선동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될 가능성, 이 정도로 위험한 사람을 어떻게 풀어줍니까 도대체. 앵커님께서 내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통합, 우리 사회적 통합을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정권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누가 집권을 하든지 국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와 어떻게 할까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내란 세력들을 역사에 심판하고 단죄하지 않고는 저는 통합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친일 세력 그리고 독재 세력을 그냥 과거를 적당히 덮고 가자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 나치 청산했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 처벌했고요. 또 남아공의 진실 역사를 심판하면서 했지만 그것도 그냥 무조건 화해하자고 안 했어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다 말하고 가해자들에게 역사에 심판받도록 하고 진실을 먼저 밝히는 작업을 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정권에 분명히 가면 또 민생이 우선이다, 역풍분다, 중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또 통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적당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이 역사의 단죄와 심판을 이 내란 세력들이 반드시 받고 그 다음에 통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박정훈 대령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으면 본인도 처단 대상이 됐을 거다. 그렇죠.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윤석열 이 사태를 보면서 많은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나라 지키라고 우리의 자녀를 군대에 보냈더니 세상에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이런 거를 위해서 시켜? 윤석열은 이런 거 시켜라는 많은 트라우마 빠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조만간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주실 거다.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헌재의 도면이 지금 공개돼서 또 난리가 났죠. 왜 이 헌재의 층별까지 다 나온 도면을 누군가 공개했겠습니까? 헌법재판관 지난번에 법원 폭동 일으켜서 판사 살해하고 협박하려고 했듯이 헌법재판관들 협박하라고 누군가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빨리 종결되기 위해서 윤석열 빨리 파면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네. 적어도 그러니까 오늘 가장 유력하게 생각을 했어요. 화요일 날 끝났으니까. 근데 평일 2주가 지나갔고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14일은 하겠지. 왜냐하면 그동안에 2번 다 금요일 날 했으니까. 그러면 14일은 거의 90%였는데 지금 빨간불이 켜졌어요. 헌재에서 발표를 했는데 모레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이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이날 선고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이 궁금해하고 이런 사람들 선고하던 관심이 없어요. 윤석열 언제 선고하느냐. 근데 문제는 오늘 헌재가 통지를 했는데 선고 날짜를 목요일 날 이 사람들 한다 이 말은 모르겠어요. 내일 이제 그러면 금요일 날 한다라고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목요일 날 이렇게 탄핵 선고하고 그 다음날 곧바로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 주를 넘어간다는 얘기네. 아니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 판결에 대해서는 사전 공지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헌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까지는 공지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이번 금요일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마 공지를 이번에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껏해야 1-2시간 전에 할 것 같아요. 보면은. 왜냐하면은. 한두 시간은 아니고요. 네.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알리겠다라고 하고 따로 브리핑만 안 하겠다고 했고 기자들에게만 브리핑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며칠 전에 알려줄 것 같습니다. 알려주겠대요. 네. 그냥 제가 지금 그냥 여러 사람들이 첩보 수준으로 저한테 전해준 정보를 보면 앵커님의 예측이 맞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13일 날 4건에 대해서 선고를 해요. 헌재에서. 그러니까 4건을 선고한 다음 날 이렇게 탄핵이라는 엄청난 큰 일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안타깝게 돌아갈 수 있다. 또 너무 헌재가 한가로워 보여요.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그냥 모든 국가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특히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공석으로 있는 것은 국정 마비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하고 우선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다른 OECD 국가 다 그럴 텐데 원래 헌재가 계획할 때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서 최우선하게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막판에 가서 별로 그렇게 물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 선고를 놔두고 그게 다 언론이며 모든 기관들이 예측하고 있었던 그 주에 검사 탄핵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좀 이상하네요. 적어도 이번 주 금요일은 사실상 우리 심리적인 데드라인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3월 14일로 딱 그동안 쭉 예측해 왔는데 이번에 해야 그래야 주말을 넘기지 않아야 그래야지 갈등이 더 이상 자꾸 지금 갈등이 점점 더 크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이걸 좀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 금요일 날 하는 게 최고인데. 국민들이 너무 힘들죠. 네. 너무 힘들죠. 아무튼지. 윤석열의 이 사태가 계속되는 게 환율, 주가에도 사실 다 영향이 있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폭등하면 이게 당시 이제 물가, 특히 식품 물가, 서민들의 민생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아마 도대체 이 불확실성은 언제 해결되느냐 많이 가슴을 졸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듭 헌재에 제가 당부드리는 이유는 이게 어떤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이 지경으로 밀어넣은 사람에 대해서 빨리 파면 선고를 해 주셔야 경제도 뭔가 예측이 가능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길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헌재 얘기하는 거는 뭐 당연히 저기 하고요. 저는 하여튼 보수 언론에다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보수 언론도 굉장히 사실은 구독자 수, 조회수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네. 지금 자칫 저기 하니까 마찬가지로 국힘처럼 자꾸 볼모가 돼가고 있는데 이거 알아야 돼요. 만약 이번에 탄핵 인용이 안 된다고 하면은 윤석열 돌아와서 아니 뭐 야당만 잡을 것 같아요. 조중동은 안 잡을 것 같아. 그렇죠. 거기도 다 잡는다고. 김건희가 조선일보부터 잡을 거야. 그거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순리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이 어느 쪽을 편들지 간에 지금 특히 헌재의 그야말로 용기와 격려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은주 반장님이 헌법재판소 공지를 띄워주셨는데요. 1번은 생략하고 2번 중요 사건 선고 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되므로 이러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알려지는 것은 좀 늦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당사자들한테 기일 통지하면 예를 들어 국회 측이 지금 이제 청구인이니까 뭐 바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지금 통지가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늦을 것 같은데 민주당 분위기 2부에서 김병주 최고위원님한테 좀 여쭤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규님, 좀 전에 시애틀 잠 못 잔다는 분이시죠? 좀 전에 시애틀이라고 했던 66년생인데요. 비행기 티켓 예약했어요. 와이프랑 열불나서 광화문 나가서 악이라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시네. 물론 빨리 나가야 하는데 일단 조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죄송한데요. 고생 좀 해주세요. 정말 자다가 깨면 집안일 걱정하고 그냥 살고 싶어요. 어쩌려고 저렇게 됐는지요. 예, 아이고. 시애틀에서 이렇게 한 번씩 오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뉴욕에서 오는 것보다는 가깝습니다. 예. 시애틀에서 오시면 LA에서도 많이 와주십시오. 탄핵 현장에서 제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해외 교포들이 마음을 모아서 트럭을 빌려서 추러스 같은 거 나눠주시는 거 있습니다. 실제로. 아틀란타 연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해외 교포들도 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오늘 주불리 안보특강 있는 날이죠.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1부 함께해 주신 김진애 의원님, 전혜원 원장님, 김남국 의원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다. 예, 힘내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주블리 안보 특강 시간입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달리다가 그냥 막판에 무슨 돌불에 걸려서 넘어진 그런 느낌인데요. 네. 방금 전에 헌재에서 13일 날 탄핵 선고한다고 그래서 훅 하고 봤더니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이런 사람들 탄핵 선고를 13일 날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 7일 날 예상하기도 했고 오늘 11일 날 예상하기도 했고 늦어도 14일 날은 생각했는데 네. 지금 13일 날 이거 한다고 그러면 이번 주도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 주 내에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조금 더 지켜봐야죠 뭐. 예. 그 날짜가 잡힌 것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예. 13일 남 14일 날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늦어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안에 내부에서 이견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뭐 저희들도 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보안이 철저해서 아는 사람은 없는데 헌법재판소와 관련돼서 우리 소추단도 있고 또 그 경험이 있던 분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뭐 늦어진다는 거는 뭐 좋은 기운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진다고 했을 때 이미 결론은 뭐 인용해서 파면이 나 있고 거기에 대한 자구 문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제기한 것이 5가지 탄핵 사유인데 그 항목별로 어떻게 논리를 전개할 것인가 그런 걸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죠. 네. 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말이죠. 구속 취소 났을 때 최고위원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너무나 황당했고 분노스러웠고 일단 뒤통수가 한 대 맞은 것 같아 띵 했죠. 사실 그거를 구속 취소를 인용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상을 못했던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혹시 이것이 헌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확 돌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노심초사를 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사상 문제와 탄핵 소추 문제, 헌재하고는 별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할 거는 없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헌재에 힘을 실어주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극우 세력들과 윤석열 측에서는 헌재에 대한 공격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헌재에서 헌재위원들이 그런 걸 압박을 받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그런 거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윤석열 파면을 해야 된다는 여론을 더 만들고 또 헌재에 지금은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것이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지금 윤석열이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비상행동에 돌입을 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저녁에 국회에 대기 철야로 하면서 의총도 하루에 2번씩 하고 12시까지 릴레이 발언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여론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완전히 말하자면 비상 대기 상태이신 거죠. 네네, 비상 대기 상태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국회가 아니라 광화문 가서 24시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24시? 네, 밤 저녁 12시까지 집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7시 집회에 같이 참가하고 그다음에는 의원총회를 원래 국회 와서 10시에 열었거든요. 그런데 비상의원총회를 그 현장에서 하고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는 또 의원들이 릴레이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로텐드홀에서 12시까지 밤 12시까지 했는데 오늘은 강화문에서 저녁 7시까지 7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비상행동을 공개 한다. 의원총회가 되겠군요. 네네. 그러면은 의원들이 나와서 발언하는 것도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들을 수 있게. 네네. 그렇게 될 확률이 많죠. 거기 뭐 비공개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공개 릴레이 발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최 의원님도 발언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집회 시작할 때 7시에 한 3분 정도 무대에 와서 발언을 해달라고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어떤 말씀을 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사실은 석방된 거, 저는 범인이 탈출한 거를 검사가 도와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황당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헌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하면서 헌재에 힘을 실어주는 거와 또 우리가 윤석열 파면해서 내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을 좀 안심시키면서 좀 더 우리의 힘을 모으는 그런 역할의 발언을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짓이 이제 벌어졌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 거대한 즉시항고도 포기하고 막 이러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왜 심우정이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우정도 사실 윤석열과 한 몸이라고 봐요. 저는 일단 내란에 깊게 관여한 의혹들이 있잖아요. 검찰에서 실제 검찰총장도 뭐 비하폰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고, 그리고 수사관을 보냈다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상계엄 하에서 비상계엄의 어떤 형태로든 저는 검찰총장이 관여가 됐다라고 봐요. 아직 수사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조직적으로 검찰총장은 수사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호차장을 구속시켜야 되는데 3번이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지 않습니까? 사실 내란에 깊게 관여를 한 걸 정황들이 있고, 또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방해했던 김성원 같은 경우 봐주기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에도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특별수사본부가 하고 있는 거를 사실 거기에서 예를 들어 구속, 취소 이런 것들은 거기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관여하고, 또 이번에 사실 핵심적인 역할은 구속, 취소가 되는 빌미를 준 것은 검찰총장이라고 봐요. 그때 기소할 때 그 전에 고검장 회의를 하면서 하루 반을 까먹었잖아요. 바로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은 윤석열과 한 몸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그 검찰 카르텔이 아주 깊게 뿌리에 박혀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발본색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회의하는데 특수보는 막 반발하고 그랬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이거 다 짜고 치는 쇼였을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생리상 저는 의도를 가지고 이걸 다 했다고 봐요. 검찰총장이 사실 본인들은 실수라고 하는데 산수를 잘못해서 그럴 리는 없고요, 솔직히. 그 검찰 하신 분들 들어보니까 이런데 항상 보면은 빨간 걸로 눈에 잘 보이게 구속 기간 을 항상 놓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일자로 하느냐 시간으로 하느냐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은 누구보다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 이틀 전에 기소를 통상 하는 것들이 관례인 거고요. 또 이번에 구속 취소하는 거, 이것은 위헌이 소지가 있다라고 검찰총장이 얘기했잖아요. 위헌 소지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본인이 법무부 차관인가요? 그 당시에 본인이 주장을 해서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취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 당시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여기에 관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치밀하게 이렇게 실수를 가장을 해서 한 걸로 저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 얼마나 이 기소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경심 때는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그 기간이 끝나니까 바로 그냥 기소부터 했던 검찰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이 나와 있는 동안에
뭐 하겠냐라고 하는 건데 네. 일단 증거인멸하려고 별 난리를 치지 안 하겠습니까? 아, 지금 그렇게 비아폰 같은 거 이런 거 서버 다 삭제 지시 안 하면 그게 바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우리가 나온 것 중에 치명적인 거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도 안 밝혀진 것이 비아폰과 경호처의 서버고 지금 윤석열도 나와 있지만은 김성원 경호처 차장도 아직 구속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작당을 하면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윤석열 구속 취소가 인용된 때 보면은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염려 이런 건 언급이 없고 시간 절차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판사가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구속 취소를 할 사람을 해줘야지. 네. 지금 윤석열을 그 구속을 취소한다는 게 그 시간 하나 이거 가지고 지금 따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국가 운명을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시간으로 따져서 한 사례가 첫 번째 사례잖아요. 이런 국가 운명은 통상 법조인이나 판사나 이런 경우 관례를 중시 여기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떻게 왔느냐. 법도 있지만 판례나 관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깨고 왜 윤석열에게 이 첫 적용을 하느냐. 이렇게 되면은 뭐 본인도 쏘갔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검찰에 검찰이 항고할 줄 알고 이런 판사 하나의 잘못된 판단이 나라를 절단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렇게 잘못된 판단하는 판사가 그 자리에 계속 있어도 됩니까? 네. 이자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까지는 이제 지금은 그 재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실제 여기에 문제되어 있는 검사, 검찰총장 또는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탄핵의 목소리가 높고 또 검토를 하고 있지만은 판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조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또 헌법재판관도 좀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재판에 대해서 그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재판관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심우정 민주당에서는 사퇴해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네. 어제 나 탄핵, 그래서 사퇴 안 한다고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탄핵을 해야죠. 그래서 원내 지도부에서는 어떤 행정 절차는 하고 있을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건 용서할 수 없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탄핵이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발의하고 또 본회의가 열려야 되고 또 국회의장이 그걸 본회의에 태워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고 일단 여당에게도 제안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심우정은 탄핵 쪽으로 거의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원내대표가 이미 발표했잖아요. 사퇴해라. 사퇴 안 하면은 탄핵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사퇴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사실 경고를 지금 했으니까. 상황을 이렇게까지 끌고 온 데는 가장 큰 책임이 최상목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요. 지금 이 혼란한 상황을 만든 것은 가장 1번을 꼽으라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죠. 물론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가장 큰 주범이고 그 이후에 그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지 않습니까? 극우의 준동이라든가 헌법 질서, 법치가 파괴되는 모습이 여기저기에 보이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도 윤석열에게 봐주기를 하고 법치를 제대로 집행을 못했었고 거기에서 극우들의 독버섯이 너무나 커지게 된 것이고 그다음 이제 실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을 그대로 갔으면은 이런 혼란은 안 왔을 거고요. 그래서 내란을 도와준 방조한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사사건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최상목 권한대행부터 헌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려도 이런 문화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참으로 그 책임이 크다. 가장 큰 것 중에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선별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한 명은 헌재 결정이 헌재에서도 위헌이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걸 따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 이 혼란의 책임은 가장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최상목 탄핵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너무 그동안 탄핵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측면은 네. 있었지만은 정말 탄핵해야 될 놈들은 탄핵을 해야죠. 최상목은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헌재에서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사실은 논리를 제공을 한 건데 그걸 탄핵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최상목도 탄핵해야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최상목 탄핵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데 지금 당에서는 실제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저께도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헌재 결정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것이 우선이냐 이런 논란들은 그 의견은 많았죠. 그래서 탄핵을 개별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헌재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들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최상목은 헌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돼서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하여튼 최고로 급한 것은 헌재에서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니까 그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의견이 다 모아지진 않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원내 대표가 올 발언을 통해서 최상목의 이런 낱낱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발언은 했습니다. 근데요, 최고위원님, 저는 이번에 약간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지금 헌법재판관도 탄핵 대상이죠. 헌법재판관요? 네. 네. 맞습니까? 그건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이번에 친위 쿠데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200석이 넘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쿠데타를 했어요.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내란죄로 만약에 뭐 해서 이제 탄핵 통과가 뭐 어렵겠지만 아무튼 됐다고 칩시다. 근데 불리한 결론이 나올 것 같으면 논리적으로는 뭐 대통령 탄핵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지는 논리적으로는 안 맞겠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단순 논리로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을 다 탄핵을 해버리면 결론을 못 내리고 쭉 가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관 탄핵 요 문제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법의 허점이 이번에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6인이 찬성이 돼야 탄핵이 가잖아요. 그럼 6인 이하로 가면은 탄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성이 9인 중에. 그럼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버리면은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끌고 하면은 6인을 구성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자들이요 절차 지금 문제를 삼는 이유가 저는 치밀하게 계획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런 게 다 그 윤석열, 권영세 또 권성동 또 나머지 변호사들이 함께 짜지 않았다면 왜 그 처음에 이제 다행히 그나마 최상목이 마은혁은 빼고 나머지 두 사람을 임명을 했지만 그때 하지 마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도 지금 6명으로 해야 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상으로. 그렇죠. 그걸 막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그걸 막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절차상 허점을 이 법꾸라지들이 다 해놓고 이거 쑤시고 있는 대로 찾아가지고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한번 써보다가 네. 그래도 그동안 다 막혔는데 그중에 한 놈 엉뚱한 놈 만나면 이게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 짓을 계속하다가 이번에 그 지판상가를 만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번에 보니까 법꾸라지라는 얘기가 정확해요. 법의 허점을 계속 파고들어서 조금 법은 사실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밑에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구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하는 그런 허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법을 이러한 허점을 특히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임명은 며칠 내에 해라. 뭐 이렇게 국회에서 표결되면은 대통령은 임명은 며칠 내 강제 조항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돼야만이 혼란을 막을 수가 있고 예측 가능하고요. 또 뭐 최종 변론이 끝나고 나서 최소한 몇 주 내에는 최종 선고를 해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간이 없다 보니까 참 피곤하고 예. 기다리기도 그렇고 또 거기에 또 파고드는 법꾸라지들이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참 계엄법에서부터 계엄에 관련된 것부터 법의 허점이 참으로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 보완을 앞으로 철저히 해야죠. 철저히 해야죠. 네,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최상무가 저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나라가 지금 뭐 경제는 또 물론이지만 이 세상에 공군 전투기가 이 좌표를 잘못 찍어가지고 민가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리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군기들이 빠진 거죠. 사실 나라가 혼란 상황이 되니까 군도 그런 여파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좌표를 이번에 어저께 보고를 받아보니까 전투 KF-16 2대가 4발씩 장착하고 포탄을 가다가 예. 1번기는 잘못 입력을 했고 2번기는 제대로 입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번기가 할 때는 또 이것은 이 폭탄은 정밀 폭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도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중으로. 근데 표적지가 아닌 지역인데 그냥 1번기가 떨어뜨리면서 통상 그 1번기하고 2번기가 편대대행으로 가면서 그 말로 먼저 해요. 드랍 한다든가 나우 하면은 이 친구가 2번기가 확인도 안 하고 나우 하니까 같이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1번기는 오류가 생겼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2번기까지 같이 떨어뜨린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 포탄이 전부 몇 발 떨어진 겁니까? 8발 떨어졌죠. 1번기에 4발, 2번기에 4발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좌표 입력을 하면 3중 점검 체계를 하게 돼 있는데 예. 이 3중 점검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군기가 엄청 빠져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포탄은 공군의 포탄 이번에 MK82는 위력이 엄청납니다. 22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포병들 포탄도 엄청 위력이 센데 예. 그것이 한 30kg밖에 안 돼요. 그럼 포탄의 무게는 위력과 비례합니다. 예. 포탄 무게가 크면은 위력이 센 그렇겠죠. 거죠. 네, 그런 엄청난 그 보통 한 발이면은 축구장 하나 정도를 무력화시키는 위력이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민가에 그것도 아주 표적으로부터 한 10km 떨어진 지점에 민간인 지역하고 군인 지역에 떨어졌다는 거는 상상 갈 수가 없고 또 이번에는 거기를 처음 가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한 겁니다. 예. 이번에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을 모시고 거기에서 사력 시범 형태로 해요. KF 사격하고 F-15 사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3번 정도 연습을 했더라고요. 그 표적에 대해서. 예. 근데 어떻게 또 이런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군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요. 사과만 했지 뭐 누구 이 정도 되면 공군 총장 정도는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군 참모총장이 나와서 하는 거를 봤어요. 네. 인사를 2번이나 하더라고요. 사과 드린다고. 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이번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할 줄 알았더니 네. 절만 2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런 사람이 공군 참모총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도 책임을 다 한다고 해서 본인이 사퇴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했더니 그냥 사과만 하고 끝내는. 사퇴를 하는 것과 사퇴하고 반려하는 것과 그거는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자기가 국민 앞에 사과한다. 있을 수 없는 전쟁 중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네. 지금 아까 220kg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정도 폭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전쟁 중에 적의 군수물자 생산 기지라든지 전투 부대라든지 이런 데나 공격하는 거지. 네. 만약에 이번에 좌표를 지금 엉뚱하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일이 일어났는데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데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럼요. 지금 거기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그 이후에. 예. 현장에 갔었는데 와, 전쟁터를 방불 하더라고요. 완전 전쟁터죠. 폭탄이 떨어졌는데. 8발 떨어졌는데 민가 가까이 떨어진 거는 집이 하나는 거의 폭석주지 앉았고 직접 아닌데도 한 100m 이상 창문들이 다 그 폭압 있잖아요. 예. 압력에 의해서 일부는 파편, 일부는 압력에 의해서 다 떨어지고 집 포탄 떨어진 데로부터 반대 지역에 있는 골목에서 이쪽 창문도 압에 의해서 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사실 그건데 거기가 인구 밀집 지역은 아니에요, 마을이. 네. 그래서 천만 다행이었죠. 거기서 마을 해관 쪽은 인구 밀집 지역인데 그때 보니까 마을 해관하고 노인정 같은데 많은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떨어졌으면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29분이 다쳤고요. 중상자는 2분인데 29분이 다쳤고 또 재산 피해도 엄청나게 많이 났고요. 네. 220kg짜리 포탄이 8개가 떨어졌으면은 네. 그 위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도 그거를 와서 사과한다고 절만 2번 하고 가니 지금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질 않잖아요. 군사고도 처음 보는 사고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포탄 쏘다가 포탄이 거꾸로 떨어진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무2가 예. 동해에서 기지에서 공군기지 가까운 훈련장에 쐈는데 그것이 빽해서 공군부대 안에 떨어졌어요. 정말 이게 뭔가 지금 나사가 완전히 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요. 네. 안보 하는데 최고의 안보는 하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아니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안보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라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는데 맨 앞장서고 있는 놈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럼요. 안보의 최대 적이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그래요. 실제 국가가 패망하는 이런 경우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에서 패망한 사례가 아주 많은데 지금 윤석열이가 저는 내부의 적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의 가장 가치인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럼 반성하고 잘못됐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나서서 나라를 더 두 쪽 내고 있지 않습니까? 헌정 질서 또는 법치를 무너뜨린 세력이면서 그렇게 무너뜨리고 자기를 옹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마치 영웅시 여기고 참 말을 안 되는 작당을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지금 이런 와중에 또 계엄군 만행이 하나하나 또 드러나고 있던데 이번에는 보니까 뭐 작두형 재단기, 네. 야구 방망이 안대 이것까지 지금 다 구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건 뭐예요? 고문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고문하겠다라고 증언을 했었잖아요. 거기 이제 헌법 선관위에 점령했던 정보사 인원들, 상원이가 뭐 작두라든가 안대라든가 야광 준비하라고 했고 그때
22시 30분에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2분 후에 바로 선관위를 점령했어요. 그때 정보사령관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니까 지금부터는 선관위 점령이 합법이다. 가서 점령하고 뭐 체포하고 이런 지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에는 사무실에다가 선관위 직원 끌고 오면은 고문할 준비를 했다. 예. 이것이 증언이거든요. 그래서 그 야구 방망이 특히 작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사진이나 뭐 서류를 커트하는 원형 이건데 예. 그런 것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용도에 쓰겠어요? 이 손가락이나 팔목 자르겠다 위협하든가 또는 위협에 건나지 않고 행동했을 수가 있잖아요. 진짜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뻔했고 그런 준비를 했던 정황들이 속속 나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윤석열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란의 우두머리가. 근데 또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내란 속에는 버젓이 나와서 할보하고 다니고 거기에 종사한 주요 종사자들 핵심들은 또 감옥에 있고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네. 그 구속 취소를 한 그 판사는 도대체 네. 한 번이라도 뉴스를 제대로 봤는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네. 이런 짓들을 다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판결이 저는 진짜 너무나 국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그 파면이 되리라고 확신은 하지만은 10,000분의 1이라도 그것이 잘못되면은 진짜로 그 비상계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그 면허증을 주는 거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2차 비상계엄하고 그럴까 진짜. 거죠. 네. 참사랑님이 이런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김병주 최고위원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모든 상황이 비상식적이라서 여쭙는 겁니다. 박현수 대행의 가포 발령 예정 3단봉 캡사이신과 평소에 비협조적인 최상목의 오늘 발표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최상목 발표는 저거죠. 지금 폭동시 경찰 대응 강하게 해라라고 하는 건데 폭도의 적극적인 폭동시 경찰 대응이 과하면 최상목의 엄단이 과연 엄단일까요? 아니면 대대적인 폭동 유도의 복선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뭐 이것은 사실 현재 판결이 나면은 그때 그 판결 나는 날은 우리 진영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 같고 특히 극우들이 대단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 치안 유지를 위한 준비로 긍정적으로는 보지만은 그래도 만약의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빌미로 최상목도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혼란이 됐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예의주시하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님 그 곽종근 사령관 회유했다고 네.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회유한 적도 없고 무슨 그것이 회유입니까? 전혀 회유한 적이 없고요. 그건 정상적인 국방의 차원에서 가서 현안 질의를 한 형태를 취한 것이고 전혀 회유한 것이 없고 곽종근 전 사령관도 자기는 회유받은 적 없다. 양심에 따라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대응할 가치조차 없어서 그런데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실제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게 네. 말이에요. 그만 놔둬도 되는가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더 저렇게 기고만장하고. 네. 끝으로 박정훈 대령 이제 뭐 최근에 인사근무차장 해병대 네. 네. 그거 했다고 그래서 이제 해병대가 좀 명예회복을 해주나 했더니 그게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인사근무처장 밑에 네. 차장이라는 직제가 원래 있지도 않았고 네. 처장이 대령이래요. 네. 근데 그 밑에 대령 박정훈 대령을 인사근무차장으로 해놓으면은 그게 능멸하는 거지 그게 무슨 명예회복인가 싶은데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최고위에서 이거 잘못됐다. 복원시키려고 했는데 제대로 하려면은 수사단장으로 복귀를 시키고 그다음 군사경찰 해병대 군사경찰 감
그 선임자 임무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평가장 임무를. 그런데 지금 그래야 적재적소가 되는데 지금 받은 인사차장 자리는 보병들이 가는 자리예요. 우리 병가가 있지 않습니까? 보병 인사특기들이 주로 가는 자리고 군사경찰은 수사라든가 이런 데 특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은 임시보직을 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수사단장과 군사경찰 선임 임무를 줘라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아이고, 하여튼지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말로만 하다가 이번에 그 공군 오폭 보고 정말 놀랐는데 이것도 다 따져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윤석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다 막 이렇게 막 있는데 네. 빨리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유. 지금 나라가 뭐 지금 진짜 풍경 등하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혼란한 상황. 혼란하다 보면 여기저기 혼란하다 보면 딴 데도 그런 것들이 계속 전염될 수가 있거든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오늘이 98일째입니다. 내일 네. 모레 100일이 돼요. 아, 네. 그런 짓을 저지른 지 100일이 되도록 정리를 못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나라를 100일 동안 숨을 못 쉬게 뒤로 가게 만들어놔 버린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 윤석열을 비롯한 극우 세력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지금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주진영 또 진보진영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은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 이번 실체를 정확히 알았으니까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힘을 좀 같이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네. 이제 진짜로 좀 네. 다시 추스르고 힘을 좀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렇습니다. 또 저녁에 또 집회에 있고 그러실 텐데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님 모시고 주불리 안보 특강 진행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힘을 좀 다시 모아야겠습니다.